북한이 국경지역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발 무인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 북한 대내용 매체들은 연이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대남적 개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그제 국경선부군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어제 저녁 80가지 사격계 기태서를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에 타격하는 상황과 타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일각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절대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공격하면 김여정이 말한 서울 깡패가 뭔지를 정말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그동안 이를 갈고 준비한 한국의 무시무시한 화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7일 30년 이상 벼론 끝에 레버넌 무장정파 헤즈볼로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공습을 통해 제거했습니다. 이후 새로 출범한 헤즈볼라 지도부까지 첫 해합을 가진 10월 4일 나스랄라와 같은 방식의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각각 폭격작전에 폭탄 100여 발이 투하되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융단 폭격에 사용된 대부분은 벙커버스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유한 현존 전투기 가운데 무장탑 재량이 가장 많은 F-15I가 대거 동원되어 각각 2000파운드 약 910kg급 대형 항공폭탄을 각각 6발을 달고 이륙해 폭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은 정말로 엄청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공군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F-15 전투기와 대량의 벙커버스터 무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이번 베이루트 공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강도의 지하시설 타격작전이 평양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전투기는 벙커버스터로 지하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등 북한의 포병부대를 순식간에 전멸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도발에 대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KF-16, FA-50, F-5 등 12화대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KF-16은 AIM-9M 공대공 미사일을, FA-50은 AIM-9L 공대공 미사일과 KGGB 공대지 폭탄을, F-5는 KGGB 공대지 폭탄을 각각 서해해상 사격장에 향해 발사했습니다. 적이 장사정포로 도발해오면 FA-50과 F-5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GB를 투하해 적 장사정포가 유지한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는 전술을 직접 시험해본 것입니다. KGGB는 과거 북한군이 연평도 사건을 벌이자 F-15로 반격하려 했지만 당시 군이 가지고 있던 제2담의 사정거리가 짧아 반격할 수 없어서 개발한 한국형 유도폭탄입니다. 제2담은 사거리가 최대 30km에 불과하지만 KGGB는 활강 날개를 달아 최대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권을 노리는 천연문의 북한 장거리포가 배치된 갱도형 진지 입구를 폭격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에 비싼 값을 하는 현무나 고위력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쓰기보다 대당 1억 원밖에 하지 않지만 놀라운 정확도와 파괴력을 지닌 KGGB를 활용하는 전술입니다. 한국은 유사시 북한을 향해 공격할 K9 자주포, 단정로켓 천무,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지만 여기 압도적인 공중전을 펼칠 수 있는 KGGB는 순식간에 끝장을 내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육군의 포병 단독으로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하는 것보다 북한이 가지지 못한 공군의 활약까지 합세하면 해당 전력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GGB는 극강의 가성비로 사우디가 도입해 실전에 사용한 바 있고 지난해 태국이 도입해 F-16에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원점을 초토화시키는 훈련하는 동안 북한은 전투기를 날릴 연료가 없어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실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대형 지도 위에 군인들의 모형 비행기를 들고 장난감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에 물자를 공급하는 자강돌 실태가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강돌 지역이 올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다리와 도로가 끊어지고 얼마나 생명을 잃었는지 추산이 안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자강돌에 비축된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탈탈 털어보냈는데
최근 피해로 생산시설까지 가동이 중단되어 당장 전쟁을 할 물자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량난도 심각해져서 비축한 물자를 인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하면 식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포병부대에게 사격준비 태세를 시키고 한국에게 겁을 주려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에게 최근 한국은 더욱 무시무시한 시험 발사를 선보였습니다. 군부는 지난 10월 8일, 10일 두 차례 걸쳐 서해 상공에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타우러스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F-15K 전투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의 사격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항공유사시 타우러스 미사일로 북한의 유세와 숨겨진 핵시설을 파괴할 계획인데 이번 시험은 7년 만에 국내에서 시험된 것으로 김정은을 두려우며 떨게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전력화된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공대지 무기 체계입니다. 대당 가격만 약 20억 원, 최고 속도 시속 1163km,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적 레이더망에 탄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적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이 미사일을 도입할 때 독일에게 파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국에 약 260발이 도입되어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라고 애타게 애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독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2024호급 클로윈을 앞두고 기갑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은 11일과 11일 K2 전차, K22 장갑차, KNL 자주포 등 교도장비 160여 대를 통원의 최대 180km가 넘는 거리를 자력 기동하며 강원도와 경기도 등 훈련 지역으로 부대를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포병부대를 내세웠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군의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포병부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면 보게 될 장면이라면서 최근 북한군의 진짜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북한 땅을 탐내는 중국에게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중국인이 한국전쟁을 왜곡하고 중국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자 이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14억 중국 인구가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작은 기업 인프레시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을 지킬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약탈, 침탈 혹은 전쟁 속 해외로 들어간 한국 유물들을 가져오자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 1위 유명 경매 사이트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이곳에 올라온 모든 한국의 유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여기 보이는 한국전쟁 당시의 희소성 높은 우표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놀라워하며 이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6월 25일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선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 필리핀에선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 태국에선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물품, 금전 등 도움을 받은 참전국들은 이 기업을 기적이라 칭하며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도 국내 각지에서 도움을 받은 참전용사들은 이들로 인해 따뜻한 끼니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의 후원 창구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인프레시는 최근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출시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 당시 10대 학도병들이 전쟁에 참전 전 의지를 담은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장인과 협업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의지를 새긴 서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각인하여 완벽하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실제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으며 휴대폰, 가방, 차키 등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연예인 아이키 등 다양한 유명인들도 인프레시의 굿즈를 통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키링을 비롯한 모든 굿즈의 수익금 일부가 6월 25일 참전 유공자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기에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대량의 현무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방산무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1990년대 초부터 현무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전 세계의 국제법적 메커니즘에 방해를 뚫고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사거리, 제한 등 여러 가지 협약을 뚫고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과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인데요.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의 추정 수량은 약 6천여 발, 단 5년 내에 6,500발 이상을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7,000발 이상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현무 기술력은 사거리 180km인 현무1부터 시작해 현무5인 사거리 5,000km까지 늘어났으며 탄두 중량은 0.5톤부터 시작해 30년 만에 9톤 이상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두산호랑이라는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2021년 세계 5위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K9 자주포부터 시작해 현무탄도미사일과 현무순항미사일, 천무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만톤급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축함들과 공격형 잠수함들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산 군사위성을 통한 현무미사일의 목표물 지필엔 타깃 설정으로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한국군 내에서 자력으로 현무미사일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때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의 기조를 내걸기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고 비로소 목표치에 도달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미사일 생산 라인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무육 개발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추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국영기관 인민일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생산수단이 열악하고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 전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이 가진 둥펑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물론 보유 수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중국 언론은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제1급 극비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 일반인 선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게끔 미사일 전력을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무6의 전신인 현무 5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현무의 양산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현무 5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곧장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여 발 이상의 신형 현무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개 이상의 현무5를 생산할 수 있다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 5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착각하는 대만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만제 미사일은 순항미사일로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6과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대만제 미사일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도달하며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죠.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우 적은 생산 물량인데요. 같은 순항미사일인 현무삼과 비교했을 때 성능차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무3 미사일의 보유량을 현무2와 비교해봤을 때 탄도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800여 개 남짓의 현무3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거리만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에 곧바로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대만제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에게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한미사일 조달률은 40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도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6과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분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S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K720급 미사일의 평균 생산량이 보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인력 구조 산업장비 공급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앞서 나간 미사일 기술 선진국들이 국력 대비 턱없이 모자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빨리 신형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보강해 한 발짝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반만 년간 한민족 모두가 함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한민족의 DNA 의습성으로 자리 잡아버린 후천성 방어전투 본능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방어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민족입니다. 중국과 북한, 일본 등 한반도 내의 잠재적인 적국 입장에서 한국군을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할 정도로 한국인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방어전투 민족에 등극했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한 단계 더 높은 실전 전투 초음속 비행시험을 성공했다는 보도에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야간 비행을 큰 문제 없이 성공했다는 것은 주간 작전 외에도 야간 작전 실전 비행 편성까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므로 현재 CJ-6호기에 이어서 7호기까지 비행 편성을 곧바로 완료하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횟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26년 최종 목표인 2200회 비행 시험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작전 반경과 탑재될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체계에 대해 BVR 시스템을 활용한 조종사들의 반복적인 비행 숙련도를 올릴 수 있게 된 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중국에 들려오자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간 작전이 성공한 이후 말 그대로 지금의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인들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있으며 KF-21까지 야간 비행으로 오후 편성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야간 비행을 성공한 현재 록히드 마틴의 막대한 로비를 등에 엎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업을 상대로 엄청난 갑질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첨단 무기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100% 국산화를 하지 못하고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발언이 맞는 말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우리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기 전까진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전투기들도 소위 갑질이라 말하는 비슷한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특히 F-16과 F-15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의 60% 정도. 미국산 전투기는 가동률을 마음대로 상승시키지 못한 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와 달리 전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인이 오기 전까진 건드리지 못하고 일일이 미국에게 문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며 성능 개량을 위해 미국에서 부르는 값에 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5K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상승한 가격을 불렀는데요. 즉 미국이 한국에게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라는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번 구입하면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비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붙여놓고 이를 훼손할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8차 비행을 앞두고 시제기로는 9호기까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가로서 더 이상 미국의 갑질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비행의 시작과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이 미국의 무기 갑질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해체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공정이 아니며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만들어내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을 여러 형태로 혼합해서 조립하고 이를 항전 시스템과 연결하여 비행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해내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 또한 해내는데 비로소 성공해냈습니다. 특히 최근 경납고에서 나온 KF-21 보라매의 5호기를 지켜본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존재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자전거조차 스스로 못 만들던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인적자원만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에게 견줄 만한 첨단 제트 군용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KF-21이 8차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산 라인을 긴급 증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전 세계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국내 KF-21 수요와 더불어 해외 수요까지 폭증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요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또한 KF-21은 모든 부품에 있어 자동화와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만들어내다 보니 항공장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이 고장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빠르고 손쉽게 고칠 수 있으며 타국가의 수출 시에도 원활한 에지를 가능케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최근 공개된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단순 인력들의 생산 공정을 넘어 모든 부분들을 스마트 팩토리와 파스 시스템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의 시스템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 생산 시스템이 F-35를 뛰어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미국 로키드 마틴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로키드 마틴이 주최하고 판매하는 F-35 전투기의 경우 판매 승인을 잘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즈 시스템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형편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우호 국가들이 F-35를 사용해왔던 이유는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도 없었으며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섣불리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었으나 한국에서 KF-21 보라매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F-35의 위치가 애매해져 버렸는데요. 한국의 KF-21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F-35는 스텔스 차이일 뿐 무장과 항전 장비 등 성능 재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시대 전장에서는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빠른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무기들이 성능 위주보다는 빠른 보급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KF-21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용해 120대의 KF-21 양산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노후화된 미국산 F-16 전투기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KF-21 200대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가격에 따르면 F-35를 한 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국의 KF-21을 3대가량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KF-21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내면서 전 세계 최대 공급사로 한국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KF-21이 F-35에 버금가는 역대급 전투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외국의 수요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간 내창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한국 무기들을 KF-21에 다수 탑재해 강력한 공격력을 조기에 확보하면 F-35의 이에 자리를 일부 메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상군 근접 지원에 국한된 FA-50에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낮은 비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공격력 강화를 추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KF-21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들이 극찬한 것처럼 KF-21 무장 실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난해 영국에서도 F-35가 갑자기 지중해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해 무사히 배로 복귀했지만 전투기 추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의 라이벌인 미국산 F-35의 결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F-35는 명성과 달리 수많은 결함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된 F-35 전투기의 결합은 최소 871건입니다. F-35는 지난 2018년에만 총 917건의 결합이 발견되면서 대대적으로 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듬해에도 873건의 결합이 발견됐습니다. 즉 1년 사이에 40여 건의 결합밖에 잡아내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결합을 수정할 때마다 전투기의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871개의 미해결 결합 중에 10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조종사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결합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이 또다시 전 세계의 화제가 되면서 KF-21까지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 준비는 완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성능이 입증되고 양산 시스템의 품질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이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량 구매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국가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는 품질 문제와 개발 지연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임원들은 7월 말까지 인도 공군의 인도델 테자스 전투기가 3대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2월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테자스 MK1A 세대가 인도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올해 3월에는 2024년 중반으로 인도 시점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현재 HAL은 두 번의 마감 연장을 발표했고 첫 번째 연장된 납기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18대를 주문했으며 당초 인도 테자스를 선택했다가 FA50으로 변경했습니다. 인도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테자스를 제안했지만 이집트는 테자스 대신 FA50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KF-21 전투기 수준의 최신형 전투기 200여 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우리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많은 전투기를 배치하였고 이는 인도 공군의 전투기 수를 훨씬 웃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 분쟁 사건이 재발하면서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인도 공군은 기존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국의 테자스 사업은 진전이 없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필수적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 정도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한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성공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군용기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국에 200여 대 이상의 국산 군용기를 판매하며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인도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한 결과는 비밀에 붙여졌으나 한국 국내 언론보다는 중국 매체들이 먼저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 배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 매체들이 이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의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로 내몰린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KF-21 전투기가 수출이 진행되는 사안들이 공개되었으나 실제로 합의사항이 나온 게 없어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진행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출 협상이 진행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밝혀졌으며 이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KF-21 전투기와 사우디의 수출 협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산 무기 도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의 경쟁 모델인 터키, 칸 전투기 개발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KF-21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한다면 한국과의 KF-21 도입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터키의 칸 전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유명 증권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일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과 수출 가능성이 평가되면서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벌써부터 다양한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이 전 세계에 공개되어 국제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와중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은 중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수출 수량과 금액 등 많은 부분이 진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터키의 칸 전투기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세계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결코 KF-21을 비롯해 미국산 F-3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터키를 방문해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터키의 우주항공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 터키 국방부 장관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했으며 칸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는 조만간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터키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앞에서 사우디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칸 전투기의 기념사진을 보면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열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는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종사가 비상탈출 시도 시 캐노피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캐노피의 경첩이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비행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며 조종사는 탈착된 캐노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터키의 칸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해당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캐노피에 독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전투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 F-35입니다. F-35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가 앞에서 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미 해병대 버전인 F-35B형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 바로 뒤쪽에 리프트,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첩 구조를 열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캐노피 역시 앞쪽에서 열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인데요. 터키의 칸 전투기는 F-35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는 모델일까? 항공모함이 없는 터키로서는 수직 이착륙이 아니죠. 칸은 수직 이착륙을 위한 모델의 제작 자체가 없으며 계획조차 없습니다. 터키의 칸의 리프트 팬이 저렇게 제작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무작정 F-35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칸 전투기는 모든 것이 최초인 터키가 오로지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했다고 하지만 다소 허황된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라는 주장인데요. 결국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 없는 빈깡통 전투기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터키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5세대 전투기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국 내 정치적인 공약으로 올 2월 21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2차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며 미국의 F-35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국 내 공식 언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급하게 앞당겨 공개한 것은 2023년 2월에 발생한 터키 대지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4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선에 성공하며 7년째 집권 중인데요. 하지만 대선을 3달 앞두고 대지진이 발생하며 터키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며 에르도안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하게 되었고 다음 대선의 결과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가족과 집을 잃고 분노한 터키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자부심을 고취할 만한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에르도안은 칸 시제기를 급히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인지 5월 대선에서 에르도안은 52.7%의 득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무기 연구개발 사업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휘둘리는 상황에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 많은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수송기 사업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작년 10월에는 한국 정부 측에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국가로 참여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인도네시아의 자리에 아랍에미리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최종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F-21은 국산 전투기 기술만으로도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의 다음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자국 조종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진 약 30명과 중동 수출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중동 국가들이 조종사 참관 방식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서 최대 45조 원을 예상하며 이는 부품과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최근 급진전되었지만 미국이 F-35 도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우디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KF-21 전투기가 미국과 유럽에게 의존하던 항공 전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지난 3년간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거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가 강력히 반대했던 이란 핵합의 복원도 선언한 미국입니다. 그 결과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3년 동안 핵우라늄 농축량을 급증시켰습니다. 적대국 이란의 핵무장은 사우디에게 있어 재앙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에게 자국 방공 부대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사일이라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 미국의 행보가 사우디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서방 국가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설정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지 CAP의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권리를 확보하려 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5세대 개발과 궁극적인 6세대 개량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에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KF-21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면 경쟁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도 KF-21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와 카타르도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기술 이점을 제공했다면 분담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허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터키 우주항공의 사내 저널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제기인 P형은 경납고 롤아웃과 실기체, 시연항공기의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P형은 터키 정부에서 요구한 3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입니다. 터키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구르 쟁기는 시제기의 비행화를 위한 구조죠. 테스트를 지상에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 비행부터 시작했습니다. P형에 부착된 캐노피 역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새로운 캐노피를 장착할 것이라며 랜딩 기어의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터키 사내 기사에서 보듯 모든 과정을 건너뛴 칸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KF-21 전투기처럼 초음속 비행을 위한 기체의 내구도, 테스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개발 완료될지 미지수입니다. 칸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을 보면 레이더 도미 모양이 독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22 랩터나 F-35 KF-21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후방 엔진 사이의 테일콘 역시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칸을 자세히 보면 F-22보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의 57과 더 닮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 체계를 도입하며 군사협력을 이어왔기에 전투기 사업에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요. 터키는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선국 대응 제재법인 카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터키가 F-110 엔진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척을 지을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영 중인 F-16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후 카피 엔진을 만든다는 것이지만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엔진 출력이 지금보다 1.5배 이상 상향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10 역시 무리하게 체급을 잃었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J-10 전투기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터키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도 부족한 개발 자금을 사우디와 협력하면 KF-21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 관계자는 엔진과 무장 중 일부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100% 국산화에 성공할 것이며 KF-21 전투기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80%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하여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페루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FA-50 경전투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달 중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약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 및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FA-50 총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FA-50은 노후화된 미라주나 에어마키 등 기존 페루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페루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 전투기와 브라질 엠브라헤르의 슈퍼 투카노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성능과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A-50을 최종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루는 FA-50 도입과 함께 KF-21일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제안했습니다. 페루가 FA-50 도입을 확정하고 KF-21일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전투기의 수출 협상들이 속속 등장하며 엄청난 수요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KF-21일 전투기를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일 전투기 140대 선배치를 위해 실전형 전투기 생산 라인을 추가 증축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KF-21일 전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항전, 장비체계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KF-21일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KF-21일 보람의 생산 라인 효율성 증진은 대한민국 공군이 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KF-21일 전투기의 생산시설을 기존 4개의 동에서 8개의 동으로 2배 가까이 확장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북부항공편대에 투입될 140대 조립을 8개월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일에 전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병행 항공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보람의 전투기의 생산 시간을 최대 3배 가까이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각인이 새겨진 초경량 소재 합금과 알루미늄, 탄소소류 복합재 등 다양한 금속 및 귀금속 복합재를 KF-21일 전투기 동체 조립에 사용할 예정이며 적층 조립 시스템까지 접목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최종 목표는 한 달에 6대씩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KF-21일 보람의 전투기 소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팀은 KF-21일의 실전 배치와 해외 수출 상용화를 위해 국내 기업과 함께 새로운 부품 소재 대량 양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형 항전 장비 소재 양산 속도가 더욱 증가된다면 KF-21일의 생산 단가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전투기 배치 수량이 기대됩니다. 한국이 완수해낸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항전 장비 부품 공장으로 인해 KF-21일 보람의 생산 라인은 끝없이 효율성을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아직 적용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과 KF-21일의 시제기 등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으며 초정밀 기술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항공 부품 제조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층층이 쌓아 경량화 작업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생산 단가도 낮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쏟아지는 전투기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 라인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의 선견화는 그 증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5세대 형식의 제조 기술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 부품 가공 기술로 작업하기 어려운 복잡한 설계도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 부품의 경량화와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한 대에는 20만 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포함됩니다. 3D 프린팅의 혁신성은 더욱 빛을 발하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이 이루어지면 단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가격을 89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가동률이 80% 이상 높은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작년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개량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 업그레이드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F-35 전투기의 추가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산 F-35 전투기만 도입하려던 캐나다 국방장관의 엔둔에 KF-21 보라매가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현재 캐나다 공군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이며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은 오래 걸려 2028년에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국이 판매했던 T-50과 FA-50을 구매한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해당 전투기를 구매한 국가들을 겨냥하여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이 요구대로 완성되면 시장 판매 잠재력이 6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한국이 FA-50 경공격기 수출 신화를 깨고 KF-21 전투기가 그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KF-21 전투기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비슷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인 국가도 없는데요.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폴란드와 중동 지역의 K방산 수출을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 나토 회원국들까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기술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유럽의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으로는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KF-21의 무장과 신기술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세에 미국 CNN조차 대한민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발전을 극찬했습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전투기 수요량이 폭증하는 반면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지면서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수출 협약이 성공가들을 달리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KF-21 전투기의 조립라인 증설을 고작 7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기체에 문제가 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지만 KF-21 전투기 생산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허가 승인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스텔스 수준을 갖출지와 미사일, 무장체계를 어떻게 채택할지에 대높은 관심을 보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기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과 단거리 전용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만을 장착할 계획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장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미사일 체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과도 협력하여 유럽산 미사일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무기체계의 발전에 이어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쳐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화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술기로 기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에 그쳤지만 단계적으로 한국산 철용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궁극의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지난해 4분기 말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통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발포 영상을 보면 KF-21 전투기가 다목적 전투기로서 면모를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무장체계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가 국산 어사 레이더 및 항공장비를 탑재하여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을 확장하며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기미를 보이자 많은 국가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연계 델타 비행을 보면 한국산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보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비밀무기 성능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KF-21 무기 플랫폼에 국산 어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며 이탈리아 최대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투기 신뢰성 보장의 중요한 가동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과 정비성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전투기 가동률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한국이 항공엔진 제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한국기술진은 과거부터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청사진을 그리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밀한 계획을 세우며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KF-21의 6기의 시제기에는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구동계의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APU, 보조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 중인 F414 엔진도 국산 부품으로 43%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이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국제안보 위험도가 높아지고 국방비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는 국방비 증가율을 높였으며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가 연달아 성능 논란에 휩싸이고 도입이 지연되면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로 눈을 돌리게 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가성비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KF-21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KF-21 도입을 제한한다면 KF-21 전투기로 우회하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단계인 블록온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 중이며 단시간에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가 불투명해지자 한국산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F-35 전투기 35대를 구매했으며 추가 전력 보충이 필요했지만 미국산 전투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국산 전투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독일은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프랑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FCAS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FCAS 프로젝트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다른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미국산 F-35 전투기였으나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중국산 합금 사용으로 금수 조치까지 당하자 독일은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기에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무기 판매에 있어서 빠른 납품과 높은 신뢰성 수준 높은 사후 서비스까지 회공하여 세계 많은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시제기는 각기 다른 무늬와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1호기의 꼬리 날개는 회색 바탕에 흰 글씨로 이루어졌으며 3호기는 파란 바탕에 붉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4호기는 검은 바탕에 황금빛 깃털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그림으로 새겨진 KF-21 전투기는 더욱 특별하게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잠재성은 미국 방산 기업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 성공가들을 달리게 되면 그 파급력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가 유럽으로의 KF-21 전투기 수출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과 이윤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유럽에게 KF-21 전투기 수출 금지를 강하게 주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까 우려한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전 스텔스 전투기는 KF-21 전투기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국내 개발 및 생산으로 자주 국방이 가능하며 미국 제조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인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유지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이 강점이며 기존 F-35 전투기와 달리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여 크기가 더 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빠르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전쟁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